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 소식통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국감 리뷰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주간 정치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와 브리핑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을 들어보는 꼭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의 고PD고요. 역시 뭐 훌륭하신 패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겸 주간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관종철부터 하셔야죠. 우리 고정 순서 아닌가요?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신 관종철 실장님부터.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관심꾸러기 관종철입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관종철 실장님 옆에 있는 귀염둥이 최석입니다. 이제 저희 시대가 왔습니다.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편의점에 호빵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죠. 추워졌으니까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호호 호호호. 정호진입니다. 뭐 주간 근황으로 말씀하실 게 별로 없으니까. 아니 뭐 일단 국감 끝났으니까 우리 김종철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쵸. 한 20일 동안 전력 투구하셨을 테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국정감사는 어차피 보좌관 분들이 하시고 보좌진 분들이 하시는 거고. 되게 솔직하시네요. 되게 솔직하셔. 솔직하셔. 예. 사실 지난주에 이제 추석 대표님이 못 나오셔갖고 사실은 그 안대 사건을 비롯해 그렇구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히트 많이 쳤어요, 그죠? 그럼요. 최하로. 그죠. 안대도 그랬고 그 넓고 깊은 당. 그 JTBC 비하인드에서 그거랑 그 안대랑 두 개에서 그 JTBC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특정인을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본인들도 좀 그런데 그러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찔렀구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어요. 근데 좀 쓴소리 조금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에서 그 이제 그 장애인이라든가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불편했을 것이다. 예, 하면서 난신난청을 코멘트가 얘기했으니까 나갔죠.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화제가 된 건 분명하고 네. 사실 대변인 씨 같은 경우는 부고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많이 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그럼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죠. 대변실에서 그게 나가기 전에 그 대변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164회 같이 계신 분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사실은요. 그 난신난청이 혹시 뭐 질병이라던가 그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나 누가 되진 않을까라는 했었는데 그렇죠. 대변실 회의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당원분들께서 심여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앞으로는 더 고급진 그러니까 고급진. 촌철 살인이 있도록 대변실에서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히트 친 거 없나? 이번 주 없나? 히트 친 거 있잖아요. 오페라. 오페라 있잖아요. 그 이제 그렇지, 오페라. 공공운수 노조에서 그 국립 오페라단 관련돼서 이제 그 브리핑 논평으로 오셨는데 기자가 오페라 오셨는데 합창단. 네, 오페라 합창단 오셨는데 사실은 그 앞에 갔는데 발언이 원래 이정미 대표님 모두 발언 있고 그다음에 발언 둘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발언하시는 것보다 뭐 업이 노래하시는 건데 그게 더 호소력이 더 짙을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이제 의견을 드렸죠. 발언하시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라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흔쾌히 그렇게 하시고 바로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기자들 분들도 되게 울림이 크셨던 거예요. 사실은 YTN에서 88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중에 사실은 우리 이정미 대표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갖고 더 명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YTN에서 그런 거 아니 이거 카메라 간 그 누가 거기서 찍었는데 그거를 잡았어야 그게 히트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정미 대표님이 이렇게 종이로 이제 얼굴을 가리시고 눈물 훔치시다가 나 못 있겠다 야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억이 남죠 이번 주에 논평 중에. 그 국립 오페라단 분들의 이 문제가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늘 그 관심 갖고 함께 좀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 사구제 때도 같은 노래로 때 그 생각이 공연을 하셨던 나셨는지. 분들이어서 아마 이제 네. 이정미 대표님이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복받쳐서 그런 눈물을 훔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정권 들어와갖고 유인촌이 임명한 단장이 해체를 시켰거든요. 보면 진짜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에 끼친 악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최종적으로 같아요. 그 세 분이 현재 복직을 이제 요청하고 계신 거죠. 예, 그분들. 그래서 고맙다고 또 따로 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 원래는 그게 19분인가 그랬는데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거나 나라 이렇게 오페라 쪽에 갔다가 계약직으로 또 뭐 예,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세 분이 마지막에 이제 음.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 그분들도. 사실 정론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제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 구호 아니, 많이 외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정론관에 관계자한테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피치 못하게 저희가 노래를 해서 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래가 되게 좋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 그냥 내교라서. 그렇죠. 예. 뭐 아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구호 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오셔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구호 외치시던데 아무런 제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필요할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자주 하니까 그냥 내기로 되도록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취지였던 거니까. 뭐 매일 거기 상시 앉아 계신 기자님들 입장에선 사실은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루에 계속 뭐 논평하는데 계속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런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예, 뭐 어쨌든 결론 대변실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재미난 일들이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국감이 월요일까지는 진행이 됐었고요. 뭐 그리고 뭐 주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위디스크 양진호 같은 그 맞아. 사건도 있었고, 그 예.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예. 진짜. 예. 그리고 이제 5.18 관련해갖고 지만원 씨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31일에는 이제 원내 사당하고 이제 바른미래, 그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원내 그 녹색당, 노동당, 어디였었죠? 우리미래 이렇게 해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밤에는 이제 문화제도 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거보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1월 1일에는 국회에서 세 번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일자리 문제, 뭐 그 평화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포용국가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성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 그리고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뭐 보수 야당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정연설을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말씀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변인실에서 TV로 봤죠 저희는. 예.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건데 지금 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석 대변인 브리핑했으니까 그래도 뭐 예.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예. 얘기할 부분 있으면. 그 시정연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논평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요번에도 뭐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일단은 정의당이 주장한 거하고 뭐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게 뭐 같은 방향으로 좀 말씀하신 게 뭐 어찌 보면 고맙고, 예,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뭐 말씀하신 포용 국가로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 뭐 포용 국가고 국민 한 명이라도 뭐 어찌 보면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조차도 포용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 정의당이 계속 주장하는 바대로 뭐 말씀하신 거라서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되느냐 문제가 이제는 더 구체화되고 얘기돼야겠죠. 그래서 뭐 참 이런 시정연설이 있을 때마다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논평하는 거는.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내년도 어쨌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그 설명한 예, 예. 거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좀 읽어보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전체적으로 470조 5천억 원. 예, 예. 470조 원 정도 돼서 올해보다 한 9.7% 늘었다. 이게 예. 2009년 이후에.
그 최고 최고로 많이 올라. 그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좀 이렇게 그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무슨 예산에 몇 프로, 무슨 예산에 이렇게 몇 프로 이것보다는 좀 인상적인 것은 4인 가구가 어떤 가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저희 집인데요. 예. 어머니 모시고 있고 인제 아이가 곧 나온다.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해서 고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게 좀 그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 이 왜 그 가족을 그리고 출산하는 아동이 있는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가정을 중심으로 했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내용 중에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가 더 지원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어떤 일자리가 가고 요렇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 그 육아와 관련한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제가 뭐 말씀을 제가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올해 인제 작년보다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가장 올해보다 내년이 22% 증가해서 엄청. 23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인상을 했다. 뭐 그런 내용. 그리고 또 평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를 줄 거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관종철이야. 말씀하셔 가지고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했듯이 일자리 예산이 22%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일자리 예산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23조 5천억 원 가운데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이 3조 7,800억 원. 작년보다는 지금 한 5,800억 원 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여전히 좀 단기적인 일자리로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기재부 등 그 경제부처 종합대책 마련했을 때도 저희가 브리핑에서 좀 지적했던 부분이 그 경제 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실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사실 보수 네. 야당에서도 많이 공격하는 부분 중에 그쵸. 하나죠. 예. 근데 단기적인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충이라는 부분들은 인제 이해를 하죠. 특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아예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사람도 체질 개선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어느 정도 시기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는데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보더라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50%가 넘는 게 다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일자리 문제, 경기가 좋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제 뭐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과 전략하에 갈 것인가 요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인제 좀 더 풍부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제가 좀 전에 인제 아마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한 게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인제 대통령이 인제 얘기한 것 중에 "올해 우리가 인제 수출을 6천억 불 정도 해서 사상 최대가 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은 꽤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2.8에서 2.6 성장 사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올해 2.9에서 인제 2.5로 인제 내년에 인제 줄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전체적으로 보면 2.4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 성장률이. 성장률. 예 예. 성장률이.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인제 2.1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고 일본은 올해가 1.1 예상이고 내년에가 0.8 2023년에는 0.3 이다. 이렇게 0.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버티는데
그 지금 우리 인구 구조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 출발할 때 그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쇼크가 올 거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산급여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예, 했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같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이게 예. 있고 예. 이 출산급여하고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정책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아휴직을 아빠 1년, 엄마 1년, 각 1년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아빠는 6개월 쓰고 엄마 1년 쓸 수도 있고 그건 마음인데 그러니까 최대 2년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대신 같은 시기에는 좀 하기 어렵고 둘 중에 뭐, 한 예, 명만. 예. 둘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육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원 대상이 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세종 때는 둘 다 시게끔도 해줬던데.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복지가 뭐 왜 태평양 이제 훨씬 왜 좋았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건 현행이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한 거는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한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더 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엄마가 1년을 하고 아빠가 1년을 하겠다 하면 두 번째는 아빠가 하게 되는 거니까 아빠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주고 나머지 9개월도 지금은 40%인데 이거를 5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50%까지. 이 말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해라. 하게끔 유도하는 예, 정책이라고 예. 볼 수 있죠. 그건 뭐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있어요. 출산휴가 아빠들 3일인데 10일로 늘리겠다. 이것도 포함되어 유급, 있어요. 예, 유급으로. 유급으로.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젖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그죠? 먼저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다음 하겠네, 그죠? 젖대고 뭐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육아휴직 그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아동수당 중에서는 딴 거보다는 한부모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양육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는 그 2.1명, 뭐 1.9명이래요. 우리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을 보니까 비혼 상태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동거 상태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가 따로 사는데 엄마가 그냥 아이를 낳는 비중이 전체에서 프랑스는 50%, 프랑스와 스웨덴 둘 다 50% 굉장히 넘어가더라고요. 높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 상태 가족의 아동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올해 그 대통령의 그걸 보니까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만 14세까지 줬던 거를 만 18세까지 더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만 24세가 안 된 아주 젊은 그 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지금은 18만 원 주는데 2배로 35만 원으로 주겠다. 이게 내용 좀 골자인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연령대를 대충 알겠지만 잘 살아보자고 많이 얘기했지만 함께 잘 살자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 그 뭐 자산 그다음에 뭐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부분 속에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서는 안 되고 불평등 해소하는 게 뭐 OECD의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을 8.5% 둔화시킨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잘 살자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좋은 이번에 그 시정 연설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 이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따로국밥. 그러니까 따로 국밥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진단을 시정 연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될 것이다. 뭐 미중 무역 문제 등 계속 쳐요, 시작해서 여기. 책상 굉장히 계속 쳐요.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진단은 맞는데 왜 갑자기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냐. 따로 국밥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로 따지자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거를 바라는 건지. 왜 따로 응? 국밥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진단은 맞다. 근데 왜 함께 잘 살자? 진단과 대책이 따로 틀리다. 보이구나.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그런 함께 잘 살자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들의 투자 네. 의욕을 그러니까 불러일으켜야 과거에 된다.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론 네.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이번에 그 시정교수 하실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사실 그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그쵸. 얘기 명확히 더 표시하는 이상 거거든요. 과거처럼 네. 대기업 중심으로 안 네, 가겠다. 안 가겠다. 불평등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불평등을 유지하자라는 얘기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님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솔직하신 분 없어요. 우리 그쪽은 뭐야 솔직하지. 그거 응? 그 홍지만? 아니 박저 집안원. 홍지만은 저 대변이지. 응. 대변하신 대변인이시지. 집안원 그 씨. 5.18 5.18 10만 관련돼서. 원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었죠 그때? 솔직히 우리 쪽에서 할 사람이 구하기가 정말 이거 어렵다. 정말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솔직하신 분이에요. 아유 진짜 그런 정치인 없어요. 아니, 고민스러울 거야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5.18 진상규명을 네.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쪽에는 없다. 없다는 이런 얘기죠. 얘기. 솔직하신 분이에요. 들어가기 싫다 우리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우리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어떤 증세, 네, 그러니까 조세를 복지 더 복지 증세를 음. 하는 부분에는 좀 취약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뀐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내년에 감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년은 실제로. 지금 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감세가 되는데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나오는 거는 이상하게 계속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그쵸. 거치는 세수가 이제 몇십 조가 더 있으니까. 뭐 20몇 조 더 쳤다. 그렇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예상 규모도 커지고 그 GDP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초과 세수가 발생하니까 이걸 그냥 쓰겠다 하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금 한 것이지 진짜 제대로 된 복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 우리가 복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면 증세를 하고 해서 그리고 때로는 더 긴급하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그건 뭐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좀 분석한 요지예요. 저는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과 세수분이라는 거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올해 초과 세수분이 있었고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끌고 간다면 사실 그 세수 또한도 그거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그날 시정했을 때 브리핑 때도 복지 증세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그건데 아니 그러다가 초과 세수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맞게끔 그 복지 증세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증세하면 워낙 심리적으로 다들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칼을 빼들었으면 한 번의 가치다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방향은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꼭 그 보수 야당 쪽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안 난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빨리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또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서서 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좀 생각을 저는 했으면 자유한국당 좋겠다는 의원들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이 일자리 관련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왜 효과가 하나도 안 나느냐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예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이거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난다라는 거는 그냥 이명박처럼 뭐 하자는 거 아니고 뭐 짓자 뭐 산을 옮기든 뭐 강을 파든 그런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SOC 사업하고 그런 걸로 이제 안 된다는 거가 이제 나오니까
좀 전 세계가 네. 저성장 네. 기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그 규모의 국가가 된 이상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성장한 사례가 그렇죠. 별로 없고 최근에 이제 그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일본 요즘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1.1% 수준이에요. 그래도 성장률이라는 게. 미국이 좀 성장률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 2008년 경제 위기 그 정도 왔으면은 웬만한 웬만한 나라는 나라는 그냥 그냥 거덜나는데 그쵸. 돈을 그렇게 존재하지 마구잡이로 않지. 찍어서 하는데 오히려 그 달러가 더 강세야. 전 세계에서 돈 찍어내는데 그 이렇게 경제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이제 쉽지 기축 않죠. 통화를 찍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막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 막 서로 막 사줘 막. 최근에 아. 그 미중 간의 경제 전쟁에서도 미국이 거의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보면. 지금 뭐 네. 분위기상으로는 뭐 미국이 지금 뭐 리드에 나가고 중국이 이제 끌려가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일본의 경제 성장이 지금 1.1%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거는 정말 저희가 좀 감안하고 새겨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래도 살아나고 많이 있다. 올랐어요. 예, 예. 걔네 원래 그러니까. 막 0%대였어 항상.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뭐 그 이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법사위 법원행정처 감사 때 지적된 건데요. 예, 그 뭐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단축됐단 말이에요. 작년 2017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네. 2017년 12월 12일 날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부칙에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변제 기간이 5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변제 기간이지 사실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예요. 자기가 먹고 살 돈 빼고 전부 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년으로 줄어드는 데에 대한 이제 요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 그대로 전부 투입하고 자기가 먹고 살 생계비용 뺀 나머지를 전부 투입하고 그리고 그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판 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최저 변제금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는 것. 요 세 가지 원칙을 요건을 갖췄을 때 3년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것 만만치가 않네요, 그것도. 그것도 만만치도 않고 근데 어쨌건 3년으로 주는 건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5년이라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3년으로 줄여야 된다. 너무 좀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5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정말로. 다만 네가 벌어서 그냥 돈 갖고 온 거죠. 옛날에는 뭐 양반집 주인집 가고 일해줬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네가 일해가지고 어쨌건 네 먹고 살 건 빼고 다 갚아가 사실은 변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건 올해 6월 13일부터 3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물론 부칙에는 그 6월 13일 날 처음 접수되는 것부터 3년의 기간을 적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우연적 요소에서 그 전날 했던 사람은 5년 변제하는 거고 6월 13일 날부터는 3년으로 변제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뭐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소급한다로까지 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는 소급 적용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적으로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인력도 있고 뭐 사실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사람들이 얼마나 일이 많아지겠어요. 그 과거에 다 끝나서 인가결정 받고 변제하는 건 사실 다 끝난 사건인데 그걸 다시 3년으로 줄여봐요. 그럼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그 인력이 참 적거든요. 예를 들면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회생 그 파산역이 한 10몇 명밖에 없어요. 그게 한 도를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다시 변제한 수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는 뭐 딴 이유가 아니라 인력적으로 그거를 감당하지가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서울은 한단 말이에요. 소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째 변제를 하던 사람 중인데 이제는 3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되게 자기는 지금 5년 갚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4년을 갚았으면 그 1년치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런 조치 소급 적용시킨다면 사실 36개월 안에 끝나는 거고 5년은 60개월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 그 전에 만약에 1월 달에 하신 분은 5년을 갚아 나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소급을 시켜요. 그러니까 36개월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부 투입하는 거 하고 그리고 최저 변제금 이상을 한다고 하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저 소급시켜서 3년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 근데 타 지역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인력이에요. 그분들이 왜 다르겠어요. 그런 인력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춘천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서울은 한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돼 있나요? 이 서울회생법원이 작년 3월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예, 서울회생법원이. 그래서 사실은 아주 빠르고 인력도 많고 빠르다는 건 인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인력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서울에다가 뭐 소위 말해서 아. 가장 뭐 주소를 예, 옮겨서 예, 예. 여기다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사건이 일로 그냥 치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변제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34%밖에 최근 7년 안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그 34%만 변제 완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34%. 3명 중에 1명밖에 야. 성을 못 해요. 아, 적금을 굉장히 많이 낮네.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 적금을 5년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돈이 있어서 적금을 붓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산 나머지 모두를 그냥 다 5년간 저 일정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좀 딴 얘기 좀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네.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인력이 없다. 그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어떤 민사 중에 돈 문제 네네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 국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갈등 국가의 갈등 국가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송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그거 미국은 뭐 그렇게 치면 뭐 그러니까. 초 갈등 국가지 뭐. 근데 소송 건수가 우리나라가 한때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는 한 많을 때 100만 건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 100만 건으로 보면 그 수치로 보면 정말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분석하는 분이 사실은 그게 100만 건이 아니고 그 중에 70 몇만 건에서 80만 건은 그 카드사 연체 있잖아요. 다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인생 관련된 카드사에서 넣어놓는 거야 법원에다가. 야. 그건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두 달 연체되고 뭐 하고 뭐 하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소송 들어간 그것.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 방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안 갚아지고 이제 소송으로 계속 되면은 엄청나게 법원도 피곤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하니까 그것도 야 이거 또 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만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해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할 인력 자체가 제가 볼 때 인력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걸 변제 수정안을 다 처리한다 그러면 아유 참.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법들이 나온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좀 너무 가혹했으니까 좀 경감을 해주자라는 취지잖아요. 이런 그렇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도 잘 행정력이 돼야겠다는 뒷받침 돼줘야죠. 그런 생각이 이런 네, 그 부분들은. 사회 복귀 예. 어차피 개정한 이유가 그 채무자들의 사회 복귀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줄인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의미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요번 달 9일 보면은 서울 영등포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그 서민금융 박람회를 해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에 관련된 것도 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회생하시는 분들도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올해 요 11월 9일 날 박람회를 해요. 서민금융 박람회. 광고. 많은 뭐 관심 뭐 해달라는. 네. 예. 그러면은 또 국정감사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 올해 키워드일 것 같아요. 4월달 판문점 선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에 갑자기 또 등장해서 이거 지금 냉면 가지고 정말 국회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가 냉면이 하는,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네, 냉면이 목구멍으로 저는 넘어갑니까? 찍었어야 돼. 어떤 맥락에. 이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북한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위원장이 그 저기 이제 우리 이제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그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냉면이 목에 넘어가느냐라는 약간 좀 거친 말을 했었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말도 많이 있고. 저는 김동연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조용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이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9일 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이 그걸 얘기를 네, 했어요. 물어봤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저도 뭐 이거 들은 거 건너 들었다. 네, 근데 있다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명균 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이 자신 있게 물어본 거죠. 이런 얘기인데 들었냐 했더니 건너 들었다. 이래 된 거죠. 근데 이 냉면이 그냥 냉면이 아니에요, 지금. 조명근 장관의 해임안을 사실 불러온 냉면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날 바로 의총통해 가지고 조명근 장관 해임안을 결의를 해요, 만장일치로. 근데 물론 해임 결의안엔 냉면은 없어요. 냉면에 냉자는 없는데 냉면 때문에 열받아서 딴 거 같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해임 결의안에 냉면이 없고 해임 결의안 내용이 정말 중차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판문점 선언은 지금 비준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준 동의권 침탈했다. 두 번째는 그 공동 연락사무소 지금 개설에다가 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97억 원을 사후 심의 의결로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그 입법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북민 조선일보 기자 지난번에 방북하는 걸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명균 장관이 공개적인 사과를 했던 사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국회에서 굳이 이거를 임명동의안,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까지 낼 사안은 아닌데 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냉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아니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 총수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어찌됐건 간에 한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기까지 가서 면박까지 듣고 오냐 모욕을 들으냐 하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얼씨구나 이거다. 여론 안 좋았고 사실 영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기회에 조명근 한번 흔들어 보자. 그리고 어차피 해임 건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6명 지금 장관이 그러니까 헌정 기간 동안 6명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해임을 잘 안 하죠. 안 하죠. 대통령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국을 흔드는 부분인데 이거 냉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명근 장관 지금 해임 건의안까지 올라와서 계속 당분간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냉면은 그 동영상이랑 누가 녹화를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냉면은 뭐 만약에 조명근 장관이 좀 무례하게 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농담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서요. 아니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게 냉면이 넘어갑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 대접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으면은 그거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해임 건의안에 보면은 그 남북 도로철도 뭐 연결하고 뭐 철도 연결 사업 그거를 그 통일부 장관이 그 후속 합의해가지고 하고 왔다 이런 건데 아니 그거는 남북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걸 그냥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월 말 11월 초에 이걸 한다고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이걸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서 한 거면 그럼 문제 제기할 거면 애초부터 평양 선언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제가 보기에는 트집 잡기고요. 냉면으로 촉발돼서 냉면에 너무 꽂혀 계시는데. 아니요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야 얼씨구나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전반적으로 이 어떤 이 대북 평화 분위기에 그 보수 야당이 뭔가 끼어들 만한 틈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잡은 건데 그렇죠. 갑자기 예. 국민들이 냉면 이 바로 듣고 아니 이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무례한 거 아니야? 최근의 그래서 일도 듣고 아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뭐 6월달에 있었던 5월달에 6월달이에요. 그게 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 9월달에 있었던.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 기자는 내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기자가 이제 탈북한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제 언론의 기자가 돼 있고 그 기자가 거기 회사에서 보내면은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안 받아들인 거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조건이 상당히 살얼음을 딛는 그런 조건이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취재를 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통일부 측에서 그 마지막에 조선일보한테 기자를 좀 다른 분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요청을 계속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늦었고 늦은 면도 있는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했다가 최종적으로 안 됐다는 그런 아니, 얘기들. 김 부대가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청와대에서 교체해달라는데 왜 교체 안 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2013년부터 통일부를 출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일보에서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가 3명이 있는데 요번에 판문점 갈 때 요건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3명 중에 1명은 6개월이 안 됐고 1명은 반장이라서 회사 들어와서 보고해야 됐고 예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교체를 아니, 그러니까 못했다는 조선일보 거는 얘기를 사정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 예,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분이 판문점을 요번에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판문점을 계속 출입을 했던 분이고 다만 탈북자란 신분 때문에 개성공단 취재는 안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판문점까진 가고 그리고 우리 부부장 김정은 우리 이름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 갑자기 올림픽 생각이. 오셨을 때도 밀착 취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이게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정말 조심해야지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래서 그건 이해는 가는데 조심해야지까지는 그- 이해는 가는데 그나마 조명근 장관이 이 건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공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 그렇죠. 깔끔하게 됐다라고 뭐 보는데 문제되는 건 아닌데 도리어 이제 이번에 냉면과 관련돼서는 조명근 장관이 이거는 말렸다. 거기다가 저는 오늘 민주당 키워드는 냉면이가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거 키웠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왜 총수들 기업 총수들한테 전화해서 그걸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왜 그걸 그러니까 이게 합니까? 지금 말이 예? 그러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집권 여당이 총수들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압박하냐라고 바로 반박이 나오는데 저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 PD께서 자유한국당이 틈새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정진석 이 사람이 다선 의원 아닙니까? 정무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확 잡았어요. 고피디라니 네. 고삐리가 아니고 고삐리. 아니 그래서 이거를 잡았는데 깔끔하게 차라리 조명균 장관이 국감에서 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있었으면 이건 정말 무례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가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정중하게 이걸 의견 전하겠다 했으면 확전이 안 됐을 텐데 이거 괜히 이 조명균 말 바꾸다 장관은 확전됐죠. 말을 하다 보니까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렸고 나중엔 또 예.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인해봤더니 그러면 없다더라. 이게 말이 틀리니까 그거 갖고도 또 시비거리가 되고. 나는 관종철 시장님이 아까 그 성대모사 했는 거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리성권 이 위원장의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약간 원래 좀 강경파로 분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시원시원한 타입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막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쓰는 언어 네. 표현이랑 북은 틀려요.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사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틀려요. 6월 1일에도 사실은 옛날 일 없습니다. 예. 리성건 위원장 기자들 괜찮다 데려다 놓고 뜻이야. 약간 혼내듯이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음. 질문한 게 되게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는 격하게 말하는 사람인 건 사실이긴 한데.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다 이북이거든요. 어. 저 다 이북이고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 전까지 다 이북 평안도 사투리 쓰셨어요. 억양도 틀리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가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 뉘앙스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잠깐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니 그 목소리 톤과 그 사투리 있잖아요. 되게 정답게 아. 뭐 그런 거만 잘 넘어갑니까? 아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 생각을 못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넘어가십니까 할 텐데, 그러니까 목구멍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 여기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시기 편하십니까? 드시기 어떠세요? 맛은 괜찮습니까? 그 근데 정도 여기는 말이다.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냐? 그러면 맛이 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밥 먹을 생각이 드니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싶니 이런 얘기. 지금 뭐밥 먹을 때가 맞네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뭐 모든 영화나 문학 작품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맥락 없이 가운데만 똑 잘라서 그 해놓으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치. 사실은 전후 맥락 없이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비슷한 말이 있었다면 앞에 이제 전후 맥락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아예 이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옳다고 나고 뭐 기회는 찬스다고 잡은 거니까. 더군다나 저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 말을 기업 총수들 앞에서 했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맞아요. 예, 네, 정부의 고위 맞습니다. 관료들이 그런 뭐 무례함을 당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 대한민국 기업 총수가 총수들이 기업 총수들이 면박당했다. 면박을 당했다, 망신을 당했다 이런 약간 그런 무시를 당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줄줄이 기업 예. 총수들 데리고 가더니 결국 예. 북의 리성권한테 면박에다 당하려고 니네가 데리고 왔냐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좋은 단면도 지적이네.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네. 딱 그거죠.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기업인들이 가서 그런 면박을 무례를 당했다. 당하고 왔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티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전히 안 좋고 그러니까 얼씨구다하고 자유한국당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뭐 냉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국정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만 두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예.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제 그 상설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좀 예.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요게 이제 만화인데 이렇게 만화로 된 내용이에요. 이게 국방부에서 성폭력 교육하는 만화인데 성폭력 예방.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병사가 이제 무슨 슈퍼마켓에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선임병들이 너 이 자식 그 뭐 한 짓이야 하면서 이거 보고하자 해요. 선임관한테 보고하자. 그러니까는 그 선임관이 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예뻤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의 이게- 공식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 내용만 보면은 이게 이제 지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 와중에도 그 농담 따먹기라고 이런 거 하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 하는 게 교재로 들어가면 말이 되느냐 해서 요걸 이제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용 만화로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맥락상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어떤 그 시츄에이션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되게 교육용으로서는 대단히 적합하지 않아요. 말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건 다른 얘기지만 유영주 국회의원 음주운전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마이크 들이대니까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본인이 음주운전했으니까 국민 여러분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처럼. 이용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술이 좀 덜 깬 상태구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응? 0.08이 그 정도인 건가요? 다음날 술이 아니 안 본인이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났습니다. 응? 아니 그 비슷한 거잖아요. 응? 이러이러한 성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응?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이제 호통치고 끝나고 나 이런 거 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에서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럼 그때 질의했던 거라든가 약속 받아낸 거를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후속 작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의원실에서 받고 있어요. 아, 근데 아우 이제 좋습니다. 야, 그 정말. 국정감사 이정미 의원실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롯데 예. 하이마트에서 저거 있었잖아요. 파견. 불법 파견. 파견. 예, 업체에서 네. 파견 받아가지고 네. 불법 파견. 모든 제품 막 다 3,000원. 소개하고 네. 하는 이렇게 그거를 만약에 이게 조사회가 근로감독해서 그 법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에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뭐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접 고용 해소를 위한 유통업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삼성전자에서 유출돼서 그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관련 그 설비가 있는 곳에 대해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생리대가 성분이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안 되나 봐요. 반쪽만 절반 정도만 표시되는 모양인데 이거를 생리대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전성분 표시제를 하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그 승선 근무 예비역이라고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36개월을 배에 타면은 더 많은 사망 사고가 있다는. 군대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대체 제도죠. 대체 제도인데 이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일반 군인에 대해서 10배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이게 도저히 나아질 방법이 없으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그 1차 조사로 승선 근무 예비역 등 대체 복무자 전반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오셨네요. 끝까지 캐는. 그러면 이번에 저희 국감에서 후속 계획 관련돼서 모든 의원실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 부분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언론이라든가 우리 당원분들도 더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요. 참 좋을 예. 것 같네요. 쇼가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게 있어야지 상시 국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감도 보면 한 번 하고 끝이고 저희도 사실 상시 국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국감을 한 번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시정이 됐고 어떻게 지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도 중간중간 알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한번 국감했다 그러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계속 긴장을 갖게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피디아님한테 질문 하나. 예. 국감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그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단 그거보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별도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통령이 이제 저출산 문제나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스웨덴이 사실은 저출산 국가로 가다가 스웨덴은 1930년대에 이미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어요. 1930년대 2 이하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막 4명 5명씩 나왔잖아요. 1보다는 0.몇 이 정도 수준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다시 올라가서 지금이 이제 1.9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 반등이 있지만 근데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례가 이 나라에서 이제 3인당이 집권하면서 이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에 한 조치가 근데 여성의 독립심을 높여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이게 미르달 부부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 탄 부부 경제학자 평화운동가 이 부부가 이 이제 정책을 연구해서 제안한 건데 1938년에 출산 비용에 대해서 일체로 무료로 해주겠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피임을 불법화하는 법을 폐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이게 유럽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야, 그런 법이 있었다고. 피임 불법화 조항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갓 결혼한 여성, 결혼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성 결혼한 여성의 해고 금지. 이거 1년 후에 하고 그 다음에 47년에 전국민 육아수당. 그 다음에 64년에 여성들에 대해서 경구 피임약하고 자국 내 피임기구를 공짜로 보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파들이 얘기하는 뭐 낙태니 뭐 피임 왜 하니 뭐 그런 걸 왜 국가가 장려하니 이런 완전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요. 이거 그게 1950년 40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930년대에서부터 복지 정책들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여성들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미 5, 60년대에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와 치면 한 반세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도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72년에 양성평등 세금 제도라는 건데 이걸 왜 무슨 모수냐? 그러니까 맞벌이를 권장한다. 왜 벌이냐면은 집에서 만약 예를 들면 전업주부가 있으면은 세금을 더 매겼나 봐. 진짜 무슨 우리나라 옛날에 9시 이후에 전기 끊으면 애가 늘어나는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이네요. 진짜.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일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잖아. 복지국가 세금 좀 너무하잖아.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이 전체 이 3인당 정부의 그리고 미르달 부부가 연구한 것의 핵심은 그전에 여성이 독립적이지 못했지. 남자의 수동적으로 했는데 독립 여성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독립을 시키고. 그러려면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독립이 돼야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비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50%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성의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맞물려 갔다는. 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저게 되려면요.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저런 부분들은 이미 문화나 사회적 인식이나 법 제도가 완전 다른데 하다못해 우리나라 지금 낙태죄와 관련된 부분 헌재에서 계속 지금 몇 달째 미뤄지고 있고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 독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누구나 얘기하는데 실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그다음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윤소아 의원님한테도 요건 한번 국감 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미혼모 가정이 지원되는 육아수당과 혹은 육아수당과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웠을 때 육아수당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미혼 가정에 대해서는 미혼모 가정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차이가 한 3-4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종합적으로 좀 같이 돼야 되고요. 다만 뭐 우리가 봤을 때 스웨덴이 이제 30년대서부터 저렇게 혁신적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쉽게 가려면 사실은 스웨덴 3인당이 했듯이 우리가 집권하는 정의당이 거야. 집권을 하는 게 그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업주부들에 대해서 전업주부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여성을 만들겠다. 만약에 내가 일하기 싫다 그러면 뭐 남편이 많이 벌어오겠지. 그러면 많이 이제 뭐 벌어야지 뭐. 그럼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과 자립성을 키우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육아를 많이 담당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전업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왔는데 일자리가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3인당 정부가 오케이 정부가 고용해 줄게 해가지고 공공부문 고용을 전체의 30%까지 늘렸어요. 우리나라가 한 7%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우리는 역시. 지금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난리 날 거야. 공산주의냐? 막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정말 머리띠 두르고 진짜 나선다 진짜.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세금 많이 걷어야 돼.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는 아닌가요? 한 주간의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방송에 말씀드린 거 말고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건상 뭐 전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슈를 뽑아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좀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이번 주에 반드시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리플이나 아니면 뭐 여기 뭐 보신 패널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어쨌든 뭐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의견이 들어오면은 뭐 적극 반영을 해서 좀 주제를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주제 이런 거 해주시면 좀 유튜브 문제가 채널에 댓글 달기 힘들어. 그거 저 지메일로 로그인해가지고. 예전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했더니 뭐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유튜브에 많아요. 사자의 호랑이 싸움에 누가 이기는지 그런 거 많아요. 벌써 그 영상으로. 이게 숲에서 싸우면 호랑이, 벌판에서 싸우면 사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 되게 쉽게 나온다. 주제에 맞는 어떤 좀 정치 이슈 이런 음, 쪽으로 음. 질문해 주시면은 적극 반영을 해서 좀 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고요. 예. 인사는 거꾸로 합시다. 네, 관종철이 이제 항상 먼저 했으니까.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산 전쟁이 이제 국회에서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내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될 수 있도록 예. 많이 힘 모아주시고요. 국회가 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요. 선거법 개정하는데 많이 좀 힘 모아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박근혜 탄핵도 정의당이 가장 먼저 외쳤지만 사실은 누구도 박근혜 탄핵된다고 쉽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정치개혁 심상정 의원께서 상임위원장 하시고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되는 게 심상정 개인이 그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를 만든 국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까지 좀 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호호호 정호진 대변님과 우리 관종철 실장님과 함께하면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무슨 결의돼요? 함께하자. 네, 저는 좀 다른 얘기 저도 여기 세 분
저까지 네 분 다 이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죠. 예,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다음에 조회수 보면 뭐 많이 나오는 건 300회는 좀 넘었지만 그렇게나 많이. 와. 누구야? 누가 보는 거야? 1회가 300이 넘어갔는데 사실 지난주께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지난주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쨌든 주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관심 그쵸. 갖고 공부하게 되고 소개 찾아보게 되고. 당원 네. 여러분이나 이 시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 그래서 관종철, 여러분이 관심을 관종철. 가져주시면은 관정철 여기 다 더욱더 관심 여기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도 노력을 하게 된다. 관심 부탁해요. 좋아요? 꼭. 이 방송이 사실은 지금 되게 만들어가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정해진 틀도 사실 없이 바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아 근데 재미있으려면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중구난방. 돼요. 그래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을 할 거고 우리도 다시 또 기획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좀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행의 고피디였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방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문석희 이사님. 저희는 다음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근히 노리는 느낌이야.